분노하는 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0%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 10%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주 욱하는 우리 아이, 혹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분노를 표출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분노 조절 노하우, 감정 조절 교육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감정 조절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분처럼 사람의 심리를 아주 맛깔나게 알려주시는 분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신 김경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 수업이나 특강으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 대부분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머리 좋아지는 법, 그 다음에 경영 잘하는 법, 네. 물건 잘 파는 법, 하여튼 잘하는 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게 대부분 이제 기술이나 아니면 사고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사실은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성 논리 기술보다 감정 얘기를 제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감정을 다루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귀가 솔깃해서 네. 달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옆쪽에 또 EBS의 교육 전문 기자죠. 황대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교육 기자 황대훈입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취재 잘하는 방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오늘은 분노 조절에 대한 내용이니까 제가 잘 듣고 또 저희 취재를 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취재하면서 분노를 좀 많이 표출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항상 참으면서 분노하는 순간 취재는 끝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아왔는데 오늘 이 조절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비교교육학자이신 김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저도 오늘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학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방송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플로스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욱하는 그런 안드레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 사회라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로 정말 각양각색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에 이어서 보복운전 그리고 동물학대까지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분노 범죄들이 아주 횡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 얼마 전에 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 관련한 기사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명 암사역 칼부림 사건이다. 그래서 1월 13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10대 청소년이었던 한모군이 동갑내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얼마 전에 재판에 넘겨서 구속 기소가 됐죠. 네. 이제 한 군이 이제 친구인 그 피해자가 됐던 이 박모군이랑 같이 그날 주차장과 마트를 돌면서 절도를 했는데 이 박군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한 군이 나의 공범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죠. 자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나의 그 사실을 밝힐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친구의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사건입니다. 당시에 칼부림하던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했던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바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갈수록 거칠어져 가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굳이 심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자들까지도 그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합니다. 부정을 하죠.
사실은 우리는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요? 인류 역사상 타살률이 이렇게 낮았던 시기는 지금이 처음이죠. 네네. 그러니까 선사 시대에는 사실 인류의 거의 20%가 타살당했고요. 네. 그리고 꽤 불과 몇백 년 전인 중세 시대만 해도 인구 10만 명당 타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예전의 거칠음과 폭력과 그다음에 수많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은 사실은 좀 도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죠. 네. 너를 약탈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너를 빼앗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유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막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분노 범죄나 네. 이런 폭력들은 우리가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분석가들이 분석하기로는 한 7, 80년대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들을 보면 뭐 원인이 치정이거나 원한이거나 이렇게 좀 분명하게 납득이 가는 동기가 있는데 대략 한 90년대 중반쯤에 이른바 이제 네. 지존파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명 정도의 범죄 집단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이유가 보면 이제 사회적 불만 같은 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쏟아대는 형태였어요.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욱하는 거. 네. 이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저지르는 이런 말 그대로 분노 범죄들이 점차로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도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감정 조절 교육법이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EBS 교육저널 욱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감정조절 교육법을 주제로 김경일 교수님 모시고 함께 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분노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분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노,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자꾸 들어와서 네.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좀 넓게 보면은 굳이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화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사실은 뭐 누가 옆에서 살짝 받으면 좀 약간 화가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간의 화 아니면 내가 약간의 화가 났을 때 얼마든지 컨트롤, 조절을 할 수 있는 화가 아니라 극단적이라는 건 내가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겨서 네. 저기까지 이제 충 하고 이제 달려나가는 것 같은 네. 제어를 할 수 없는 상태의 화들을 보통 분노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를 내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드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화를 잘 내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분노까지 잘 모르지만 저는 많이 욱하는 편이에요. 저는 특히 세상에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뭐 만약 배고플 때 아니면 뭔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좀 욱하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욱해서 오늘 좀 그런 욱하지 않은 방법 배우면 좋겠어요. 약간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배우면 좋겠어요. 안드레아스 근데 그렇게 그 욱할 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그 욱하는 순간 그냥 그 상대방이 왜 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대중 교통 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진짜 시끄럽게 이렇게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좀 화내고 싶어요. 왜 우리를 생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요 가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절할 수 없어요. 무시해야 되지만 할 수 없어요. 네. 평소에 이렇게 자주 욱하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우리 김선 박사님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육아 과정에서 본인이 좀 많이 화를 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나는 그래도 좀 잘 참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좀 감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는 정말 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참을성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아이 네. 키워야 되겠다. 교수님, 그런데 이런 분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나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네. 분노, 근데 이제 뭐 격분,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약간 정의로운 그런 분노는 또 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화를 낼 때 그 대상이 뭔가 비정상적이거나 설명이 안 될 때는 뭐 격분이나 분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분 관계, 뭐 소위 말하는 뭐 나라가 만약에 침탈을 당했다거나 누가 내 가족에게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느끼는 격한 네. 분노는 사실 의로운 분노죠. 그러니까 분노는 사실은 약간은 가치 중립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핵탄두죠. 어. 그러니까 발전소를 쓰면 정말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폭탄을 만들거나 미사일을 만들면 뭐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에너지라고 일단 중립적으로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요. 보통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뇌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뭐 혈류량이 뭐 달라지거나 네. 이런 게 있나요? 뭐 물론 우리의 혈관은 다 뒤로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가 그 녀석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러면 다 등목 잡고 쓰러지시죠. 뭐 혈관이 악목으로 혈관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혈관이 앞으로 가면 네가 그 놈이랑 결혼한다면 이렇게 이마를 붙잡으시겠지만.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참 재밌는 게요. 뇌를 설명할 때 네. 뇌는 정말 신비하고 복잡한 기관이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뇌를 쉽게 설명할 때는 처음 공부할 때 뇌는 뒤로 갈수록 안쪽으로 갈수록 본능이다. 네. 그리고 바깥으로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후천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전두엽은 왜 그 사람의 고차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을 담당한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이랑 뒤는 본능이니까 날 때 타고나는 거죠. 날 때 타고나는 것들인데 실제로 그래서 안쪽이나 뒤로 갈수록 다른 포유류들이랑 거의 공유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특징인 앞쪽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많지만 사실은 심지어 안쪽에 있는 뇌 영역들은 강아지의 개의 것과 고양이 것과 사람의 것을 떼어내서 사실은 초보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구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동물들도 공유하는 게 분노겠죠. 분노가 제일 안쪽 뒤쪽에 있는 기본 뇌에서 보통 많이 처리를 하니까요. 네. 아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아이가 뭐 감정 조절,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를 바라봐야 할지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이들도 분노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은 정말 생애 초반기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네. 사실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불편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 불편감을 슬픔으로 보낼지 분노로 보낼지 아니면 짜증으로 보낼지를 결정 안 하는데 네. 사실 그 불편감이 굉장히 크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뭔가를 공격적 신호를 보여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한 12개월쯤부터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 뭐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행동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거잖아요. 선천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근데 12개월째 나온다는 게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그런데 불편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뇌에서 거의 가지고 태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12개월, 18개월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것들이 시작하고 2살, 4살 사이에 가장 폭증하다가 이제 4살째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 눈치를 보죠. 그래서 이제 처벌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압력을 경험을 시작하면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그렇죠.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럼요. 일종의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위기 파악을 너무 과도하게 시키면 눈치 보는 성격이 나올 테고, 네. 그 다음에 너무 안 보게 만들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권력자들의 갑질 형태가 반복되는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기 분노를 전혀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데 어쨌든 4세 이후에도 뭐 집어던진다든가 막 앙탈을 부린다든가 이런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못 견디게 만드는 빈도가 사실은 빈도와
기간이 중요한데요. 뭐 특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뭐 교육학 하시는 분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부모가 강한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이런 행동이 나오고 이게 3달, 4달 정도 지속되면 조금 아이는 자기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나 화를 좀 잘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에선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3달 이상 연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주 욱하는 우리 아이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며불며 바닥을 뒹구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주 욱하는 우리 아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건 아닐까 우려되신다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모가 점검해야 하는 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의 특징. 함께 살펴볼까요? 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자기 고집이 센데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울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곤 합니다. 아이가 공부나 게임 등을 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나요? 두려움이나 힘든 감정을 마주하기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쉽게 미워하고 짜증을 내는 아이도 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에 속하는데요. 안해, 싫어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 분노 조절이 어려운 아이 중에는 자신이 잘한 일에 대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분노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 심한 경우 화를 못 이겨 거친 말을 하거나 부모를 비롯해 주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감정 조절이 힘든 아이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분노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부모의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들의 특징에 관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 김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한 4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타난 이 특징 중에 보여지는 게 있나요? 거의 다 보여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봤는데 저희 아이가 한 번 아빠랑 같이 전쟁기념관 다녀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탱크에 굉장히 꽂히기 시작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계속 탱크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탱크 영상을 못 보게 했더니 정말 사람의 눈이 정말 이렇게 이글이글 거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감정적인 편이라서 이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 좀 이성적이니까 아이를 일단 유튜브가 있는 핸드폰에서 멀리 떨어뜨린 다음에 가가지고 아빠랑 약속했던 거를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아빠랑 약속하기를 하루에 30분 이상은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기로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가 요번에 참으면은 내일 더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조금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내 아이의 행동인데 내 아이도 혹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교수님, 이런 분노 조절 장애는 왜 생기는 건가요? 사실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죠. 사실은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조절의 정도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7점 정도 화났을 때 7점 정도 표현하는 건 장애가 아니죠. 근데 2점만 화내야 되는데 9만큼 화내면 그건 장애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요. 9만큼 화났는데 2밖에 표현을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그것도 문제가 되겠군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화가 났고 어느 정도 표출한다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보통 사회통념적으로 한 7 정도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나는 한 2 정도밖에 화가 안 나는 상황이야.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 개인차에는 첫 번째로 이제 타고난 뇌 자체가 이제 기질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타고난 뇌 그 기질 자체가 조금 더 분노를 잘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하는 게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안 선생님이죠? 네네네. 그냥 제가 안 선생님이라 계속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아까 나는 욱하는 스타일이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러셨다면 사실은 그건 기질적인 측면이죠. 그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연구들도 있죠. 손가락 2개 2번, 4번, 엄지 옆에 있는 2번, 그 다음에 새끼 옆에 있는 4번. 네. 손가락 보세요. 어느 게 더 길어 보이세요? 길이가 손바닥을 보시고 2번과 4번 중에 안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저 2번 더 길어요. 2번이 더 길어요? 네. 그러면 어디가 더 저는 길어요? 4번이 더 길죠. 오, 다 그러면 다르네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거의 비슷한 것 비슷하시죠? 같은데요. 네. 네. 김 박사님은요? 저는 2번이 조금 길어요. 네. 제가 설마니 지금 여기서 손금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연구도조차도 있다는 겁니다. 2번 손가락이 긴 사람들이 4번 손가락 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감하고 소통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 진짜요? 기질적으로 욱하는 사람은 오히려 엉뚱한 4번 긴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길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짜 그렇네. 그렇죠. 지금 2번이 훨씬 기시죠. 2번에 네. 2번 정도 길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는 연구로 변했냐면 우리가 태아 시절에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호르몬. 여성성의 호르몬과 남성적이고 공경적인 호르몬의 분비량이 2번과 4번에 각각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2번 긴 사람들은 공감형, 소통형 인문학자들, 학교 선생님들 많고요. 4번 손가락 긴 사람들은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에서 다들 축구하고 있죠. 그렇군요.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그런데 연구들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은 일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손가락의 구조가 그 정도로 영향을 받는데 뇌는 뭐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기질만 놓고 보면 두 분 중에 오히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태현 아나운서께서 네. 훨씬 더 욱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랬군요. 오늘 방송 녹화를 통해서 제 네.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갈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뭐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건 그 개개인의 요소,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인 굉장히 요소를 복합적인 종합적으로 네. 같이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왜냐하면 네. 이 단 하나의 타고난 기질의 요소, 부모님의 요소, 환경적인 요소, 게다가 영양적인 요소도 들어가요. 네. 네. 영양적인 요소까지 들어가니까 네.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종류로 이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이 정도 내가 화를 표출한다라는 건 수많은 요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정체예요. 저는 그래서 결정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체라고 부르면 좀 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분노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 또 부모의 성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황대훈 기자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네, 부모를 위한 분노 조절 장애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부모의 감정을 잘 다뤄야 네. 아이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총 12개의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성격이 급하면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예, 아니요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네. 마지막 번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까지 총 12개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네. 이 12개 가운데 그렇다라고 체크한 항목이 1개에서 3개 사이면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가능하신 분인 거고요. 네. 4개에서 8개 사이시면 감정 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하신 편. 그게 두 번째 손가락이 조금 짧으신 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9개가 넘으신다면 9개, 네. 10개, 11개 혹은 뭐 모두 다 체크하셔서 12개시라면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밖에도 혹시 부모의 모습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가끔 왜 그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여자아이들한테는 좀 덜 하는데 남자아이가 울면 부모님들이 이러세요. 한국에서 특히. 울지 마. 남자애는 우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네. 당황스러워지기도 한 걸 넘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게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너의 감정을 적절히 표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통칭되는 이런 현상들이 대부분 남자들한테 많이 일어나죠. 네. 근데 여성들도 분명히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표출하는 걸 부모가 크게 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보통 성인이 돼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회 정도가 있을 때 7만큼 화났을 때 7, 3만큼 네. 화났을 때 3의 화를 내요. 근데 남자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참다가. 이걸 계속 표출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요구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니까 사회적으로는 2가 정답인데 자기가 표출하는 건 10이 되는. 그러니까 네. 화를 조절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도 또 연습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메타, 네. 이제 영어로 이제 메타 커그니션이라고 하죠. 메타인지. 사실은 잘한다 못한다보다 내가 이걸 잘할지 못할지, 그러니까 어느 상태인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인데 감정도 메타 감정. 그러니까 내가 이게 10점 만점에 8만큼 화나는 일인지 2만큼 화나는 일인지 자기 상태를 잘 아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분노도 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폭발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체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이 필요하겠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속 입 닫고 독서실에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모모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도세자 책상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죽어라 공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친구들한테 자꾸 뭐 설명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설명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만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남한테 자기 하는 걸 많이 설명해 본 것처럼 분노를 잘하는 사람도 남한테 자기 분노를 많이 표출해 봤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분노를 표출하면 이건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많은 관심과 개선이 오고 그걸 넘어가기 시작하거나 오히려 못 미치면 오히려 나한테 처벌이 오거나 나한테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 그 정교하고 정밀한 시점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연봉도 높고 승진도 잘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정한 지점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 분노 조절을 공부 조절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공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공부의 비법처럼 습관, 분노의 비법, 그렇죠. 그렇게 평상시에 습관에서 그게 나옵니다.